안녕하세요. 법들어온 내 맘대로의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얼마예요? 전화벨이 울리고 응대를 하면 대부분의 통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냐고요? 뭔 수수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지급명령이나 뭐 소송 그런 거 하는데 얼마나 더냐고요? 아, 그렇군요.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보수는 선생님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뭔 소리요? 그냥 얼마냐고요? 그냥 얼마가 아니고요. 상대방 쪽에 요구하는 액수에 따라 법무사 보수가 다르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지요. 아, 그게 아니고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재촉해도 하도 안 갚으니 법적으로 해보려고요. 뭐 지급명령인가 뭔가 있다면서요. 법무사한테 하면 싸게 할 수 있다면서요. 얼마예요? 아, 네. 차용증이나 뭐 돈 빌려줬다는 거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통장으로 입금해줬어요. 근데 얼마냐고요? 저희 사무실 오시면 아시게 되니까 오시죠. 뵙고 얘기하지요. 아니면 통장 내역이나 차용증을 사진으로 보내주시지요.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인터넷 구매할 때 이렇게 없는지 궁금하기조차 합니다. 참으로 얼마에 답하기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법대로 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합의나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 법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그 법을 잘 모르고 절차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에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가 최고지요. 법무사도 법률 전문가 좀 되려나? 법무사는 등기 전문이잖아. 법무사가 등기 전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뭐부터 알아야 할까요? 법무사는 일단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업등기법 그 정도는 배웠지 않나 싶네요. 아, 곁다리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 공탁법, 비송사건 절차법도 배운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법무사는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시험에 응시하고 120명 뽑으니 합격하려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법 공부 안 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겠고 국가가 인정한 시험에 합격했다면 법률 전문가이지 않나 싶네요. 하여튼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주변 지인에게 여기저기 상담합니다. 그리고 카더라라는 지식을 축적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법률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가나입니다. 돈이 많거나 상당히 복잡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에만 변호사에게 갑니다. 왜냐?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든다입니다. 돈이 많이 드니 부담되고 일단 가면 일을 맡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15년 동안 법무사로서 일하고 경험하면서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법무사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보면 법무사를 법률 전문가로 취급 정도는 하는구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 사무실에 방문하면 상담료를 받나 안 받나 하는 듯 순간적으로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나 다른 사건도 많으니 앞으로 계속 사건을 줄게 하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합니다. 에고, 짬밥이 몇 년인데 상담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요. 내 맘대로지요. 이제는 손님께서 빙빙 돌리며 테스트합니다. 야가 실력이 있나 없나 하는 듯이요. 헐, 이것도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다고 하는데 금방 해결된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 그 아는 사람 누구고 금방 해결된다는 사람이 누군디요? 옆집 사장님이 아는 동생이 아는 형님은 그렇다는데요. 이쯤 하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대충 그림을 그린 후 나홀로 하기에는 아는 것도 없고 겁도 나고 해서 그 알량한 법무사 찾아와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법무사가 뭔디? 라는 듯이 사무실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럴 때 저는 사무실 책장을 쳐다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책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믿지 않겠지요.
100%는 아니지만 들어있어요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주눅이 듭니다. 아,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데 돈이 문제로다. 그냥 싸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싸게는 안 될 것 같다. 법대로 내 마음대로 법무사 이제 보수를 바라니 안다는 모습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기 저기 동네 아는 형님이나 아는 한테 물어보고 온터라 법무사비 왜 이게 비싸냐고 합니다. 그냥 던져보는 것입니다. 법무사 월 그럼 얼마나 생각하셨나요? 한 10만원? 아니 선생님 1000만원 빌려줬다면서요. 그럼 지급명령을 가더라도 인지대가 5천원이고 송달료가 57,600원인데요. 이것만도 62,600원이잖아요. 그럼 법무사비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오히려 대묻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알아서 잘 받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몇백 안 넣습니다. 정 애달고 불쌍한 분에게는 실비도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법무사는 인쇄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큼 받고 인정을 베풀 줄도 압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를 예로 들어봅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받습니다. 이번에 집 샀는데 등기하려고 하는데 얼마예요? 셀프 등기가 뭔가 있다는데 내가 하려다가 귀찮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근데 집 사는 가격이 얼마이신지요? 6억이냐 7억이냐 9억이냐에 따라 법무사 보수도 다 틀립니다. 금액에 따라 법무사비도 틀리고 세금도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뭔 소리요? 등기는 다 똑같은데 수수료가 가격에 따라 틀린다? 아,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셀프로 하시는 게. 근데 얼마냐고요? 난감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그냥 귀찮아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법무사 당신한테 특별히 주는 거니 무조건 싸게 불러라? 그 싸게가 얼마냐고요? 법무사인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렇습니다. 공실력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김 가짜가 고향을 떠난 지 3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갔더니 자기 집 집터 부근이 신도시로 개발 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값에 여러 전문꾼들과 뭉쳐서 고향 땅의 숨은 부자인 나진자 노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매도형 인감증명서 어쩌고저쩌고 하여 특히 부동산 등기부에 김가짜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물론 이조해서 말입니다. 이 땅 5,000평을 나도야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나도야는 김가짜가 진짜 땅 주인인 줄 압니다. 중개인도 끼고 여러 연출된 배우와 주변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야는 믿은 거지요. 김가짜와 나도야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합니다. 법무사는 신분증, 등기 권리증, 매도형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처분, 기타 등등을 다 확인한 후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됩니다. 법무사도 부동산 등기부에 김가짜가 떡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땅주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나도야는 이것을 믿을남에게 팔고 법무사는 등기를 위임받아 일련 등기를 해줍니다. 그 후 나진자 노인이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따져봅니다. 살펴보니 아버지가 나도야에게 땅을 일련 등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땅값이 있어야 하는데 땅값이 어지간치 없습니다. 상황을 추적해봅니다. 등기소에 가서 서류 열람 기타 등등 다 해봅니다. 김가짜의 문서이죠 어쩌고 다 들통납니다. 게다가 나도야는 이미 믿을남의 땅을 팔고 일련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여기서 나도야와 믿을남은 내 땅이야 라고 내 땅이다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김가짜는 이미 팔아서 돈을 챙겼으니 매매대금 반환이니 부당이득 반환이니 어쩌고 민법의 법리에 따라 따져야 할 부분이고 형사처벌은 문제이지만 죄 없는 나도야는 그래도 돈은 챙긴 거지요. 그러나 믿을남은 절지에 땅 뺏기고 돈까지 잃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말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 제도입니다. 등기부를 믿지 마라입니다. 그런데도 보통은
누구나 등기부를 보고 계약하지요. 이것을 공시력이라고 합니다. 공시력이란 널리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는 마라입니다. 집도 땅도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면 셀프 등기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법무사비 얼마예요? 그 말이, 그래서 법무사인 저는 겁난다 이겁니다. 정당한 가격에 등기를 의뢰받았다면 그래도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얼마예요? 그 말은 겁난다입니다. 그게 싸게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니까요. 사고 나면 1억짜리 집 잃은 사람과 10억짜리 집을 잃은 사람이 저한테 얼마를 손해배상 청구할까요? 1억짜리는 1억을, 10억짜리는 10억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다 같은 등기 때 왜 법무사 보수에 차이가 있냐고요? 아는 만큼 힘듭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도 하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동산 등기를 의뢰하는 분들이 가끔 신기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가운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도 안 붙이면서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팔거나 사는데 등기 의뢰받는 사람이 법무사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뭘 믿고 인감도장 주고 인감증명 주고 계약서 주고 주민등록 주고 그러시는지. 그러다 사고 나면 법무사에게 책임을 묻지요. 물론 등기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한테 맡긴 법무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러나 세상이 무섭습니다. 위조수법도 교묘하고요. 또 이른바 사무장 브로커가 수백억 가로채고 전국에 수배되어 아직도 체포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의뢰할 때 반드시 법무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 본인이 등기 의뢰 현장에 오지 않으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명함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 전화하면 금방 합니다. 비행기 탈 때,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우리는 무조건 보험을 듭니다. 왜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100만 번 중에 하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셀프로 하여 문제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게 소송을 의뢰하고 등기나 그 밖의 여러 사건을 의뢰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자가 치료하거나 민간요법을 쓰기도 하지요. 불안하거나 안 났으니 병원에 가는 거지요. 나 비행기 탈 때 사고 안 나니까 보험 안 들래요.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법 앞에서는 망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손해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마지못해 법률 전문가의 사건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의뢰 후 만져가지 못하면 또는 문제가 발생하면 의뢰의 문제 삼는 것이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전문가가 의뢰받은 일을 처리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실수하거나 정확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곤 하지요. 이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법무사의 선관주의 의무에 관한 판례를 올려봅니다.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등기 신청 서류의 작성과 등기 신청의 대리 등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이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바, 일반인들이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의 대리 등을 의뢰하는 이유는 통상 법무사의 등기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도움으로 복잡한 등기 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매수인의 의뢰로 매매 계약 및 대금 지급에 참여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계에 관여하고 그에 따른 등기 신청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는 그 등기 신청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는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 목적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조언을 할 의무가 있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무사가 수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